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시장이 또 확 분위기가 바뀌었죠. 좋아졌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속보에는 뭐 불복 선언 안 하고 이제 뭐 결과에 수용한다라는 이야기도 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직 뭐 다시 뉴스를 좀 찾아보면 뭐 정확하게 승복하진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라졌는데 이게 좀 재밌는 코멘트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키움증권에서 투자전략 시험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분도 좀 헷갈리셨나 봐요. 최근에 시장은 모든 이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급등, 주식시장이 급등할 요인은 없었으나 급등한 것이 사실이다. 재미있는 건 그동안 시장은 마치 바람처럼 상승 요인을 계속 바꿔가며 상승했고 처음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올랐고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실행 가능성이 없어졌으나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또 올랐고 어떤 이슈들 간에 이렇게 계속 뭐 이유가 좀 바뀌어가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변에 또 분위기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이나 뭐 그냥 올리고 싶어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첫날에는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것 같아서 좋아요 하면서 올리더니 다음날 바이든이 될 것 같다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되면 더 좋아요 하면서 올리니까 그냥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되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다들. 네, 아마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그 불확실성인데 그런 게 좀 사라졌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저희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 좀 짚어봤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19년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회사가 20년 들어오면서 이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핵심은 과거의 저가 수주 물량이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좋은 수주, 수익성 좋은 수주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과거에 좀 비용 구조나 뭐 이런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이제 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는데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선별적 수주 같은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기존 수주 중에 저가 수주분은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이 되었고 수익성이 양호한 물량이 매출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견조하게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유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으면 중동 쪽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쪽 이익이 좀 개선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뭐 일본은 락다운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규모 자체는 작년이랑 좀 유사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주를 못하고 미뤄뒀던 공사가 이제 계속 다시 다량으로 발주가 나오면서 구매로 또 이어졌고 계약 조건의 뭐 일부 개선이나 시행률들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관련해서도 좀 이쪽에서도 이제 있는데 뭐 내년에도 한전 매출이 올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지 또 4분기가 뭐 믹스 4분기는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3분기는 한전뿐만 아니라 이 민간 쪽에서도 이익률이 좋은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민간은 경쟁사 규모가 있어서 뭐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건 오픈하기 좀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전반적인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4분기 내년까지도 좀 흑자 기조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예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항목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같은 내용이 조금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저가 수주 물량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점차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상장할 때 한 6만원 내외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지금 한 15,000원 정도 하죠. 네, 이제 좀 처참한데 네. 그동안에는 사실 16년도에만 상장했을 때만 해도 분기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왔어요. 300억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상장하고 이후는 뭐 영업 적자 나고 이익이 나도 한 2, 3% 미만의 낮은 영업이익률이 이어졌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뭐 충분히 납득될 만한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되고 21년, 22년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익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역으로 한 2, 3년 뒤에는 상장했던 수준만큼의 주가도 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익성이 기반된 수주가 동반될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저희가 오늘 11월 9일인데 오늘 한마디 뿜었잖아요. 네. 근데 뭐 오늘 뿜은 종목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린이 묻어만 있어도 지금은 다 뿜었는데 오늘은 네. 그래서 이게 그 전 가격이면 아주 마음 놓고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오늘 이걸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하고 왔는데 근데 오늘은 뿜은 게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해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여기까지. 네. 저는 아프리카 TV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익이 엄청 잘 나왔던데. 네, 아프리카 TV 이번에 이익을 또 이제 제일 좋은 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7%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없던 업종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탄생을 시켰잖아요. 네이버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그 별풍선 쏘는 비즈니스를 그 구독 경제라고 하던데요. 네, 이거를 처음으로 어쨌든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만들어서 뭐 처음 욕도 먹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뭐랄까요, 네이버 유튜브랑 비교를 견주기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매분기 이 회사 그 컨퍼런스 콜도 아프리카 그 방송처럼 해요.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그 담당하시는 그 지금은 사장님으로 그 승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서로 호칭을 얘기할 때 뭐 사장님이란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주관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이 아프리카 TV 업종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또 그만큼 자사 회사에 대해서 그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대표님 같은 그 경영진을 보고 상당히 좀 믿음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었던 내용 중에 이제 늘 나왔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라는 회사를 볼 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갖는 생각이 그 별풍선 이제 꼭지 아닐까? 그 별풍선, 그 기부경제라는 그것으로 나오는 그런 매출은 이제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늘 그걸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인당 한 4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10,000원일 때도 꼭지 아니냐, 20,000원일 때도 꼭지 아니냐, 30,000원일 때도 꼭지 아닌데 이제 40,000원 정도 올라왔고 글쎄 뭐 100,000원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 방송을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도 네. 별풍선 막 쏘잖아요. 네네네. 방송 보다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설명 듣다가 막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그 또 BJ 분께서 한 명씩 항상 참여를 하셔서 분위기도 재밌게 만들어 주시는데 별풍선 올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되게 화기애애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제가 좀 들으면한테 좀 좋았다 이런 질문 중에 하나가 광고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제 좀 회복이 완연한 느낌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 TV는 물론 개선이 되었지만 개선폭이 다소 더딘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고요. 이에 대한 답으로 3분기는 회복의 시기였고 회복의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TV 자체는 그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그런 플레이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탑 플레이어들로 조금 더 광고가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그게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광고 집행을 좀 눌려있던 그런 광고주들도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틸 수는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는 광고 집행을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업체가 좀 작은 규모이지만 아프리카 TV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4분기는 광고 시장 성수기로 네네네. 보이는데
광고 시장 성수기여서 전반적으로 4분기도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도 그 언택트 그쵸, 수혜주죠. 수혜줍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은 비수기래요. 맞아요. 아, 다 어디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엔 매출이 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지 말라고 해서. 네, 그래서 다 집에서 많이 시청을 근데 하셨는지. 이걸 번외로 저 예전에 다녀왔던 네. 팝콘 TV. 네, 팝콘 TV도 똑같은 얘기 해줬어요. 거기도 명절이 비수기라고.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4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예전에 그 CEO께서 광고 매출의 목표가 1천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 올해까지는 한 200억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1천억이 목표라기보다는 1천억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서비스 구조를 보았을 때 지금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별풍선 매출이 80%, 광고가 20%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영위하는 회사치고는 광고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인데 사실 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이어서 BJ 방송에도 중간 광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간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아프리카 TV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짧은 방송이 3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BJ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BJ가 이제 광고를 틀어놓고 한 3분이고 5분이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을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BJ들이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 광고 매출의 성장이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별풍선에만 이제 몰빵돼 있어가지고 좀 리스크 있게 봤던 게 광고가 오면은 광고는 좀 이분하게 가는 게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좀 그런 게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사업체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협력이 들어오는 포인트를 그쵸.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도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이거 하시다가 아니라 먼저 들어오는 거에 네. 대해서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력이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근데 퍼가 20배밖에 안 돼요. PBR이나 PSR 기준으로 보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글쎄요 퍼 20배고 아프리카 TV 이익 상승 기조만 감안을 하면은 또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고 때문에. 근데 아마 국내에 한정돼 있다는 게 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얘가 만약에 중국이나 뭐 하다못해 딴 동남아라도 갈 수 있다면은 아마도 거기에서 뚜껑이 확 열릴 텐데 이게 중국으로 진출된다라고 또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뭐 도유 TV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힘들 거고 또 이제 게임사들이 게임 신작들을 많이 출시하면은 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또 매출이 그렇죠. 크게 일어날 수 있어서 또 올해 4분기 이후에 게임 신작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이후에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제 좀 하나 다른 이야기인데 카카오가 이번에 1,000억을 돌파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문이라고 하셨는데 카카오가 이번에 3분기 때 영업이익 1,000억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매출 분기 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 1,000억을 넘어섰는데 이게 4분기도 나오고 내년도까지 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기존 사업부의 견조한 성장, 그다음에 신규 사업의 영업 손실 축소가 이제 결국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이 나왔던 게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수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주 심플하게 광고창이 늘어났어요. 그 카카오톡 채팅창에 보시면 채팅창 그 맨 상단에 이제 광고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회사 쪽에서는 이제 비즈보드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카카오톡 채팅창을 트면 광고가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는 그 활용률 한 30%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늘어나는 광고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의 100%로 딱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가동했던 거를 100%로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성장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카카오톡을 보면 첫 번째가 친구 목록이 있고 두 번째가 채팅 그 대화창이 있고 세 번째가 그 샵탭이 있는데 그 샵탭에도 광고창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샵탭은
뭐 스포츠, 뉴스, 펀, 뭐 이런 음악, 뭐 이렇게 해서 특정 이용객들이 원하는 그런 걸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성과형 광고 같은 시스템에 굉장히 부합하고 있는 플랫폼이랄까 그런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탐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는데 세 번째 창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2분기 올해 2020년에 나왔던 그 성장이 높은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얘기가 나와서 네. 광고가 좋죠. 아프리카 TV 말씀드렸고 삼성중공업을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혜성팀장님께 토스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3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수주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공시를 통해서 연간 수주 목표액을 낮췄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간 수주액이 약 54억 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같은 기간까지는 11억 불밖에 수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그 4분기 동안 지금 대기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들이 남아있기는 해서 뭐 그 건들이 연내 잘 추진이 되면은 그래도 연말까지 어떤 수주 잔고를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협상 중인 안건은 약 52억 불 상당히 협상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 몇 개는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만약에 수주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당장 내년보다는 이제 후년의 그 실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2억 불 상당의 수주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이게 진짜 어렵네요. 네. 삼성은 특히나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으니까 지금 해양 플랜트는 올 스톱이잖아요. 그나마 상선들은 좀 있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다 빵꾸가 나고 삼성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일회성이 있었거든요. 이 일회성을 빼면은 아직도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이 이제 수주를 하면은 내년 이게 어떻게 왜냐면 도크라는 게 이제 건축물 짓는 거랑 배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건축물은 땅이 바깥에 있는 거고 도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도크에 어떻게 계획을 짤지를 이제 짜는데 내년 거는 지금 거의 다 짜져 있을 거예요, 스케줄이.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이제 수주가 적게 되면은 내후년부터 먹을 거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가 입찰을 해서라도 수주를 따와야 되게 되고 만약에 삼성만 지금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국내 3사는 다 한 배를 한 배 만들어냈으니까 한 배를 탔는데 누가 한 명이 수주를 잘해서 누가 한 명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서로 토크가 똑같이 차야 이제 인심이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서로 성과를 같이 올릴 수 있지. 만약에 한 회사만 수주를 못 받고 나머지 두 회사가 독점하면은 나머지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싼값에 수주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도 그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대우야 뭐 어차피 현중이 나중에 가져간다 생각하면 한 집 식구라고 생각하더라도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올해도 적자 날 것 같은데 네. 내년, 후년 이렇게까지도 정확하게는 이제 그럼 삼성중공업 얘기는 다 하셨어요? 아니면은? 다 했어요. 듣다가 제일 안타까웠던 네. 안타까웠다는 네네. 그 공정을 약간 늦추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음. 빨리빨리 해버리면 이제 비니까 그게 공정을 일부러 늦추는 상황이라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정비가 있잖아요. 모든 회사는 이제 간접비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직접비가 있는데 조선사는 이게 저도 뭐 회계 전공은 아니지만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개별 원가라고 해서 왜냐면 배 한 척 한 척이 뭐 2천억 뭐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가 휴대폰 만드는데 한 개 한 개당 고정비를 배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우유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기름 만들 때도 똑같지만 배는 한 척 한 척이 단가가 크기 때문에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한 프로젝트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고정비 배부가 되는데
고정비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뭐 사람을 자르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뭐 사이트를 줄이지 않는 이상 기계 장치 해놓은 거에 감가상각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내년에 만약에 쳐내는 배의 물량이 만약에 20척에서 10척으로 반으로 줄어들면은 분배되는 고정비가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조선업이 뭐 아까 아프리카 TV처럼 20%씩 영업이익을 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씩만 까진다 하더라도 다들 갑자기 뻘겋게 되는 적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 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슬슬 해야 다시 이제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더 그런 것 같고, 저도 이제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이제 컨콜을 들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컨콜이 이제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개미도 좋고 누구라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룹의 컨콜은 꼭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걸 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시면 그 IR 다트에 뜨는 거 보면은 오픈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당일날 시간 겹치지 않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하는 사업이 지금 지주회사가 이제 현대오일뱅크를 하고,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밑에 미포랑 현중 조선업이 있고, 굴삭기 있죠. 그 다음에 전기는 이제 겹치는 회사가 효성이라든지 뭐 LS 쪽인데, 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컨콜만 들어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매 분기별로 1년에 4번씩이나 해주니까 정말 EBS보다 더 한 문제집 과외 받지 말고 자꾸 어떻게 하면은 섹터 뭐 산업을 이해할 수 있나요가 아니라 이렇게 EBS처럼 딱딱 찍어주는 거를 분기별로 계속 들으면은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또 찾아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게 다 내공이 돼서 쌓이지 않냐. 그래서 현중 컨콜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현중을 사지 않고 조선업의 다른 기자재 업체를 산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컨콜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앞에 현대차가 잘 돼야 현대차 부품 회사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그 밑에 달려있는 수많은 식구들까지 다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컨콜을 이번에 들어보면은 사실 실적은 선방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내년에는 조선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수출주잖아요. 대표적인 다 달러로 우리가 수주할 때도 몇 달러의 수주가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그 환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년에 이익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주를 좀 오늘 오른 것도 있고 봐야 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번에 가이던스 조정을 했어요. 삼성중공업은 가이던스 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목표치는 당연히 다 못 채울 거고, 현대중공업은 원래 연초에는 159억 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110억 불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못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못 채우겠다고 했으니까. 근데도 왜 이걸 좋게 보느냐? 지금 올해 9월 달까지 수주를 한 게 47억 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컨콜을 10월 말에 했으니까 11월, 12월 두 달.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은 그 8월달 휴가 기간에도 다 놀고요. 우리랑 다르게. 그 다음에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도 되게 길게 쉬어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발주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걔들은 열심히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 절반 정도, 한 달 반 만에 나머지 62억 불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거짓말을 한 거거나. 실제로 작년에도 연말에 수주가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쪽도 공무원 마인드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몰려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연말에 항상 수주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9월달까지 47억 불 했는데 지금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에 목표치를 바꾼 게 111억 불이고, 그거를 채우려면은 엄청나게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수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보유 LOI랑 옵션이 있다. LOI는 이제 우리가 뭐 그걸로 치면은 용산에 이제 컴퓨터를 사러 가면은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의사를 타진하면서 그게 거의 이제 돼 있는 거고, 옵션은 제가 이제 만약에 컴퓨터를 사는데 우리 사무실에 5대를 주문을 한 거예요. 맞춤 컴퓨터로. 근데 저희 회사가 다음 달쯤 되면 5명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이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5대 더 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가격으로 그냥 해주세요. 가격이 뭐 CPU나 램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옵션인데 한마디로 2척을 사면서 뭐 2척을 더 계약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아니라 옵션과 LOI 한마디로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프로젝트만으로도 111억 불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만 1분기에서 3분기 한 거 1.4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냐는 건데 뭐 현대중공업 정도 되는 큰 회사가 한 달 반 만에 거짓말이 들통날 거를 굳이 하지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뜨고 나서 LNG 2척 떴었죠. 그 다음에 탱커도 한 2척 정도 뜬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주에서 최근에 제일 핫했던 종목이 HMM이잖아요. 옛날에 현대상선.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뉴스가 났던데 컨테이너 선이 모자라가지고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컨테이너 선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면은 컨테이너 선을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콰이어리라고 이제 아까 입찰처럼 서로 이제 의견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콰이어리가 들어오는데 그 컨테이너선 이 너네가 타겟으로 한 62억 불의 컨테이너선이 포함되어 있냐? 뭐 하파그로이드나 이런 뭐 여러 개 큰 회사들이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컨테이너선의 특징이 셔틀 버스 같아서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배면은 한두 척, 예를 들면 벌크선은 한 척만 가지고 내가 이제 용달차처럼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컨테이너는 우리 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오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와줘야 돼요. 한마디로 한 세트를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은 뭐 10척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인콰이어리가 오고는 있지만 올해 내에 반영되기는 힘들다. 아마도 내년에 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이건 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까지 지금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같은 컨테이너 상황 계속 유지가 되면은 발주를 내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주에 한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조선주의 특징은 사실 실적보다는 조선주는 수주 중에서도 수주 잔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수주 잔고가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2년의 수주 잔고를 미포는 이제 소형 선박에서 조금 작은데 2년을 채워놓으면은 좀 마음 편하게 수주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조선사에서 좀 더 뭐 나 그 가격 안 하면 안 받을래 뭐 이렇게 튀길 수 협상이 고급적인 말로 협상이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낮은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채우게 되면은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LNG선이 뭐 이익률이 좋은 LNG선도 이제 우리 한참 얘기했던 올해 초에 뭐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다리면 나올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 사모가 이번에 한 것 중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 일명 공손충을 잡은 게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배분을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이게 공손충이 있으면은 공사 손실 충당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저가 수주를 한 걸 수 있어요. 그게 저가 수주 무조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 고정비 배부를 하더라도 변동비만 커버할 수 있어도 아주 힘들 때는 중요한 건데 어쨌든 공손충이 없다는 얘기는 이베리 지을 때 더 이상 빵꾸가 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중과 사모는 없다 그랬고 미포는 1.2% 정도 잡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환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성과는 예전보다 빠졌어요 조금. 그래서 무조건 완전 세게 드라이브를 걸 상황은 아니지만 성과까지 개선되면 주가가 여기 있지는 않겠죠. 오늘도 제법 올랐지만 그쵸. 성과까지 개선되면 네. 주가가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울산이 자기 본사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지금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상풍력의 하부구조물이 자기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25년에 상업 가동하는 200메가와트 1.2에서
1.5조, 25년이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얘들은 뭐 저 심해 한가운데에서 파는 드릴십도 만드는 회사인데 풍력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골프 카트 만드는 게 아닐까. 뭔가 기술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거를 뭐 적용하는 연구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KDDX라고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 우리도 이제 뭐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 방사는 이익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한 자릿수 중반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좋은 게 2030년 중반까지 6척이 수주가 돼야 되고 한 척이 9천억에 총 사업비 7조 8천억인데 그러면은 얘를 깔고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도크를 채워주면은 다른 선주들과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7.8조짜리 프로젝트를 깔고 간다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달러가 약세잖아요. 원화가 강세인데 원화가 강세면 수출주가 원래는 안 좋아요. 근데 조선주는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따로 좋은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이기도 하지만 사실 원화는 우리가 강해지고 싶어서 강해진 게 아니고 달러가 빠지니까 오른 거고 반대로 유로도 강세예요. 근데 선주들은 대부분 유럽화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선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스라든지 이런 뭐 머스크 이런 회사도 덴마크였나? 네, 덴마크. 덴마크 회사고 선주들은 유럽이 많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가 되면은 자기들이 발주를 내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른 발주를 내자.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저렇게 운임이 좋을 때 발주를 내자. 그리고 중국에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물론 발주를 낼 수 있지만 걔들 일정대로 못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물론 LD라고 해서 벌금을 매긴 걸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 받느니 하루라도 빨리 굴리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비싸더라도 한국산을 발주를 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행복 회로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전에 어서 어떤 책을 봤는데 해운 조선업은 오랜 불황과 아주 화끈한 호황을 네. 겪는다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HMM도 아주 화끈하게. 계속 적자 내다가 이번 분기 흑자 나는데 나머지 해운사들 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고 그게 지금 4분기도 유지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언제까지 갈까 걱정이 이제 돼서 그런데 지금 어마무시하게 돈을 그렇죠. 끌어모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수소 쪽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글로비스가 수소 운반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도 조금 알아보면은 글로비스의 수소 운반선이 우리가 가스 운반선들이 몇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LPG 운반선, LNGC가 LNG를 17만 4천 미터, 큐빅미터를 운반하는 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사이즈인데 이걸 이제 액화시켜서 운반하려면은 마이너스 163도가 돼야 돼요.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이 자꾸 실패하고 세고 이렇게 되는데 LPG는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쉬워서 8.4만 미터 큐빅미터인데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42도만 되면 되는데 수소 운반선은 문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도전하겠어요 하는 게 2만 미터 세제곱짜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수소는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253도가 돼야 돼요. 아까 LNG는 마이너스 163도인데 이게 얼마나 낮은 온도냐면은 우리 과학 시간에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영도라는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절대 영도가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보다 수소에 더 급한 동네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저 원전 터지고 나서 LNG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걔들도 우리처럼 나는 게 없는데다 경제 규모는 훨씬 크니까 수소를 어떻게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갈탄에서 나는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액화를 시키는 거를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운반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니까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샘플로 해가지고 만든 배로 하고 있는데 배가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와사키 중공업이 탱크 내부 온도를 영하 253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력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면서 그냥 일단 실험용이니까 타고 있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수송 비용이 지금은 우리가 그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를 예를 들면은 뭐 울산이나 이런 데서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거를 서울까지 이송해 가지고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면 싸지는데 지금은 가스 탱크로리 그 트럭에 튜브 트레일러 트럭 이런 걸로 운반하면은 서울까지 울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운송비가 가스값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튜브 트레일러 엄청 큰 차잖아요. 우리 기름 탱크 같은 거. 거기 한 대당 금속 튜브로 제작을 하게 되면 250kg치 수소를 운반할 수 있고 탄소 복합 소재로 하면은 500kg를 수송하는데 이게 한 차를 운반하면은 수소차 30대에서 60대를 충전하는 양이래요. 근데 이걸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은 LNG, LPG도 우리 이원 같은 데 보면은 탱크들이 들어가서 가스를 충전해 주는데 탱크롤이 한 대당 20톤이 들어가고요. 아까는 500kg였죠. 20톤이 들어가고 그 탱크롤이 한 대가 들어가면 차 10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수소를 수송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육상에서 국내에서 이송하는 거는 뭐 액화수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방법을 해서 하겠지만 그 글로벌 나라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수소가 H2니까 거기 N을 붙여서 NH3가 되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걸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암모니아 자체가 온도가 마이너스 어디였지? 그 LPG랑 거의 비슷해서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지금도 암모니아는 운반선이 있어요. 지금 원래 비료 만들거나 폭탄 만들 때 보통 암모니아가 많이 쓰이는데 그런 식으로 되고 또한 조선업에서는 지금 IMO 2020이 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유가가 너무 낮아서 전력료를 써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CO2까지도 규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모니아 자체를 연료로 쓰는 암모니아 추진성 같은 것들이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첫째로는 수주가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좀 몰아서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달러 약세, 유로 강세라는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오늘 LS나 아니면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게 오른 것도 다 그런 수소라든지 전력 배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조선업은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못 받았지만 얘들도 우리나라에는 엄청 큰 특히나 뭐라 그러지 고용 인원으로는 엄청 자동차랑 더불어서 엄청 큰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도 배려를 할 거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바이든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돼야죠. 글로벌 1, 2, 3위가 네.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어떻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뭐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컨코를 아주 친절하게 오픈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라. 이게 마지막 거였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조선 한국조선을 향해서 이제 해주는데 포스코도 요거를 똑같이 해줘요. 근데 포스코는 그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녹음 파일을 올려주거든요. 네네. 홈페이지에. 근데 그 녹음 파일 들어보시면 아까 EBS 교재처럼 건설, 자동차, 조선 요게 철강이 많이 쓰이는 데가 딱 그 세 군데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업황이 어떤지 철강사 입장에서 딱 설명을 해줍니다. 수요가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오픈된 회사들이 예전에는 이걸 무조건 비밀로 하고 감추려고만 했다면은 늘어나는 게 되게 좋은 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리딩하는 업체들에서 그렇죠. 현대차도 지금은 오픈으로 하기 때문에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를 꼭 들으시고 주식을 사셔야 진짜 공부를 하고 사는 거지 아니면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스코도 처음에 들으시면 그게 1시간 분량이라 엄청 힘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근데 들어보시면 그래도 주요 전방, 그러니까 특히 제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알아야죠.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다 됐나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